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IMF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를 하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요즘 장세에서 비트코인과 나스닥 강하게 좀 커플링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가격 방어를 잘 해주면서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는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70% 넘는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카바와 리스크, 어거 등등의 코인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코인들 저희가 또 어떤 코인들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게요. 먼저 비트마루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시장이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그 이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또 러시아에 대한 전쟁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 경제 시장이 좀 많이 좀 싱숭생숭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코인이 무관심 속으로 빠지느냐. 여기서 이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코인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어제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런 순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올라가는 코인들을 이제 중간에 잡아서 뭐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을 미리 선침해 시기에 매매를 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직도 여전히 더욱더 생겨나고 있고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라든지 불안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도 특징 코인 또 공략 코인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당장의 암호화폐 시장이 시장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 게 좀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장 이슈들 체크해 보시고 또 매매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번 주 선상과 같이 이번 주 한 주도 행보장이 짙은 한 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번 주 선상도 같은 행보장의 한 주지만 저번 주 선상은 약간의 하락세가 동반된 한 주이고 이번 주 선상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양방의 흐름세를 보일 한 주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선인 비트코인이 5,100선에 정확히 안착해주는 모습만 확인이 되더라도 꽤나 선방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5,300선까지 다다르는 모습 보여줄 거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건강한 조정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어제 하루 만에 그 두 가지 모두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불안한 시장 속에 있지만 오늘 좋은 호재도 나와 있고 또 이제 많이 물려 계시면서 우려될 만한 종목도 가지고 왔고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종목도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필스님께서 방송에서 그 하루 동안 있을 시장 흐름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렵다면 좀 무서운 시장이겠지만 이렇게 시장 대응 전략 잡아본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들부터 체크해 볼게요.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예견되어 있는 경제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에 대한 위기가 이미 예견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지금 93%가 된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디폴트가 뭐냐면 채무 불이행입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이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개인 파산처럼 국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디폴트라고 하는데 디폴트 선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신용 등급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 나라와 무역을 하는 나라들까지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러시아가 지금 디폴트 가능성이 93%로 엄청나게 높은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난 이달 초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뭐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하면서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이런 뉴스 여러 가지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과연 이 러시아가 이자를 갚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를 갚긴 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아니라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화로 이자를 갚아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사실 그 러시아에서는 이전에 달러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달러로 갚으려고
JP모건을 통해서 달러로 지불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쟁 이슈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는 국제 경제 제재 대상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JP모건 은행에서 러시아에서 지금 8천억이죠. 약 8천억 정도의 이자를 우리를 통해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의 재무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갚으려고 해도 그 어느 나라도 러시아의 돈을 송금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자국 화폐인 루브라로 이자를 갚았는데 자 어제였습니다. 어떤 시장 감독기구죠. 신용도 스와프라는 CDS라는 시장 감독기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은 뭐냐면 달러로 줘야 되는 이자를 루브라로 줬기 때문에 결국엔 채무를 변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해서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5월 4일까지 이젠 최종 기한이 남았고요. 5월 4일까지 루브라가 아닌 달러화로 최종 이자를 8천억을 다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러시아에서는 그 본인들이 잘못한지 모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달러에 대한 이자는 지불하지 못할 것이고 디폴트는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세계 경제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처럼 이 대국이 강국이 지금 현재 군사력 3위고 막 경제력도 엄청 높은 이 나라가 지금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정말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겁니다. 이렇게 휘청거릴 때 당연히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우선은 모두 다 한번 급락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악재로 갖다 놨고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주식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악재로 나왔다가 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무역이 안 좋기 때문에 무역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비트코인은 그러한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수단으로서의 지금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번 투자금의 위축으로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으로 인해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먼저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두 번째 악재는 뭐냐면 북한의 해킹 그룹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부터 북한에서 암호화폐를 해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도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슈였어요. 북한의 최대 해킹 그룹이죠. 라자노스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해킹을 진행한다라고 나왔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엑시 인피니트의 해킹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사이드 체인인 로딘 네트워크가 이제 해킹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더리움 17만 개 이상이 빠져나갔고 또 이제 USD 코인이죠. 이 테더 코인도 상당히 많은 수의 테더 코인이 이제 도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북한의 라자노스 수행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FBI하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국 CISA하고 같이 북한의 해킹에 대한 경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어제죠. 어제 경보 발령이 나왔고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의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보안적인 면에서는 완벽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은행에 돈을 맡기고 당연히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지 그 위험한 불안 요소가 있는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킹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블록체인 해킹이 아닙니다. 그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해킹이 되냐면 코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이드 체인, 옆에서 있는 자체 개발 상품이 해킹이 되는 거지 전체적인 코인에 따른 블록체인 해킹은 아직까지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보안적인 면은 훌륭하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전체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코인들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코인들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사이드 체인을 조금 더 복구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시장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행도 마찬가지겠죠. 은행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사 해킹 사건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정보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코인도 어쩔 수 없는 수단이다. 그런 것들은 코인이 잘못이 아니라 해킹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코인의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코인의 시장에 대한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예견된 악재죠. 이 러시아 디폴트 위기가 좀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금융 리스크가 좀 더 부각이 되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다시금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이 북한의 라자루스 해킹 그룹이 계속적으로 이 해킹 이슈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해킹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덜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자꾸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좀 불안 심리를 키울 수는 있겠습니다. 비트 필승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원천적인 악재 이슈인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한 이슈인데 제롬 파월이 5월의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그러니까 0.5%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시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시사를 내비쳤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세계 이제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 주변국들도 다 같이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올해 안에 이제 총 7번을 인상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었는데 기존에 0.25%도 한번 인상을 시켰고 현재 5월에 있을 시사를 0.25%가 아닌 예상치인 0.25%가 아닌 0.5%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나스닥 포함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 변동폭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존에 아직 결과물도 아니고 이제 시사를 하는 내용을 오늘도 어제뿐만이 아니라 몇 주 전에서도 한번 시사를 내비쳤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이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시장이 선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존에 지속적으로 시사를 내비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기존에도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고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로 5월 달에 인상을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 지금처럼 큰 변동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될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엄청난 상승세 이후에 너무나도 생각보다도 너무나 큰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는 덧붙여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 원천적인 악재 이슈 러시아 사태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을 때 제가 호재로서 러시아 사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이제 5차 회담에 관한 이 서한을 보내면서 먼저 협상안 요구를 하는 제스처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원천적인 악재 이슈를 해소될 만한 호재로 가져왔지만 이제 우려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려되는 상황이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읽어낸 것도 없고 얻어들인 이익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더불어서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식으로 정책을 이제 보여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현재 그런 것처럼 어제 기사를 보시면 러시아 마리우폴에서 갇혀 있는 민간인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대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방해 공작을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협상을 위해서 어제 이제 서한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눈에 보여줄 만한 어떠한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가져온 악재 이슈는 이제 미국 민주당 의원이 이제 환경보호국의 책임자한테 서한을 발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채굴에 관한 조사를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제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암호화폐 채굴장에서 이제 거주하는 이제 입주민들이나 이제 사람들한테 이미 엄청난 공해 그리고 소음과 같은 환경적인 피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의 채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그리스 국가 연간 배출량에 맞먹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나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친환경적인 사업이 여러 국가들과 기업들에서 뛰어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기존에는 친환경적 사업에 관해서는 이제 돈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지만 이제는 여러 기관들에서도 구축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뛰어드는 만큼 친환경적인 면모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비껴나갈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은 구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친환경적 사업 자체도 일궈내지 얼마 안 된 상황임에 불구하기 때문에 당연한 국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현재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러한 탄소 배출량이 높냐? 신뢰도를 입히기 위해서 이 노드를 발생하다 보니까 정기적 집약체로서 엄청난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 보니까 탄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부분을 하드포크로 진행하면서 발전되는 코인도 존재하고 또 이를 주목해서 이러한 사항을 예견해서 하드포크 형태의 코인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은 길어질수록 이제 우리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우려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현재 시장에 반영될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는 두 가지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두 가지 악재가 다 걱정할 만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나스닥을 크게 하방으로 이끌었던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50bp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지만 우리가 또 예측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악재로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지구의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암호화폐 채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환경 오염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신생 시장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 ESG 관련 코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기관 투자들의 코인 진출이잖아요. 이제 코인이 예전에는 사실은 존폐 위기에서 과연 코인은 살아남을 것이냐, 그리고 코인을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코인을 할 것이냐, 코인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 방을 위해서 하는 도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2021년부터 갑작스럽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합니다. 상당히 좀 좋은 호재인데, 자, 그 중에서 이제 피델리티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피델리티에서 새 암호화폐 ETF를 2개나 또 상장을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자, 이번에 암호화폐에 대한 그 메타버스에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메타버스죠, 새로운 인터넷 세계입니다. 새로운 인터넷 세계에 그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 암호화폐 기업들이라든지 메타버스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2개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ETF가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허용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직접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그 안에서 분배를 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자, 피델리티가 사실 지금 현재 현물 ETF죠. 비트코인 ETF도 지속적으로 상장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번번이 SEC에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SEC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 ETF는 최종 수단이고 마지막 쥐고 있는 칼자루이기 때문에 함부로 허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델리티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하겠다,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독일 또 대형 은행입니다. 독일 대형 은행의 코메르츠 방크라는 독일 대형 은행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대형 은행이죠, 코메르츠 방크에서 어떤 것들을 신청했냐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거래에 대해서 이제는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진출하려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도 그렇고 미국의 은행들, 그리고 독일의 은행들, 프랑스의 은행들, 전 세계의 그 선진국들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진출하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호재고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봤을 때 당장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칠 만한 호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7년도부터 예전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에 2017년이 오기 전에는 사실 비트코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그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상당히 싫어했었는데 2017년도에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2,70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암호화폐 붐이 한번 일어나요. 그 당시에 급등 이후에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은 튤립 버블이다, 사자기의 버블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인터넷 닷컴 버블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암호화폐는 끝날 것이다, 존폐고 0으로 수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발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전 세계 은행들이 이제 또 암호화폐에 진출하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진출한대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이제는 암호화폐다라고 한다면 사기고 없어져야 되고 버블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장이 왔듯 앞으로의 향후 5년, 10년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성장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지금의 성장 단계가 이만큼의 완만한 단계였다면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미래 세계를 이끌 산업까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힘들다고 지금 당장 너무 어렵고 지금 너무 안 올라가요라고 해서 높아심을 가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 들어서 정말 이 암호화폐 ETF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피델리티에서 새롭게 암호화폐 ETF를 상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특히나 또 이 독일 대형 은행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이제는 정말 기관들과 전통 금융까지도 눈독을 들이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슈였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호재는 총 두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반영될 만한 호재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에 의해서 좋을 만한 호재다라고 설명드려보면서 첫 번째 호재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가상자산 이제 발행 이 ICO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ICO를 허용하되 그 절차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과물을 내비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수 ICO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미국 바이든 행정명령 서명이랑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암호화폐와 비롯한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이제 공약이 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같은 경우에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제 이런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 기관을 설립하고 법적인 제재를 만들어서 우리 투자자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 이제 공약 중에서도 이제 IEO를 비롯해서 순차적으로 ICO까지도 허용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런 발언 자체가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은 밝다라고 느낄 수 있겠고 우리 IEO 같은 경우에는 ICO와는 다르게 ICO는 이 주체자, 그러니까 제작자와 개인 간의 거래, 이런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거래이고 IEO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거래소가 투입이 돼서 백서를 뜯어보면서 스캠성 코인은 아닌지 따져보면서 주체자 역할을 하는 것이 IEO입니다. 그래서 현재 ICO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금지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아직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법적인 틀이 없다 보니까 ICO 자체는 더욱더 보장성을 받을 수 없다. 스캠성 코인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아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ICO를 통해서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엄청난 개발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현재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금은 없지만 엄청난 아이디어와 기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ICO와 아니면 이제 IEO 같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나라 자체, 국가 자체적으로도 막는다라고 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같이 맞춰서 나가지 못하는 도태되는 양상이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ICO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외 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서 일궈내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현재 불법적으로 스캠적으로 접근하는 기업들도 혹은 개인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이 무서워서 스캠성 코인이 무서워서 애초에 막는 행위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특위를 디지털 자산 특위로 확대 개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특위, 그러니까 현재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확대 개편된 내용으로는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CBDC와 같은 곳으로도 확대 개편을 해 나가면서 법적인 제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제스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을 CBDC와 같은 자산으로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도 엄청난 호재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고 일단 현재 메타버스 그리고 CBDC 같은 게 일궈난다면 세계적으로 현재 개발에 힘 있고 있지만 실로 가셔야된다라고 한다면 전혀 하나의 다른 수단 정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또 다른 소비가 일어나는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면서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가 일어나면서 정말 무시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세계를 주도할 만한 분야들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에 발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ICO 그리고 IO와 같이 이런 가상자산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수면상의 호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호재는 아니지만 CBDC만 하더라도 중국 말고는 진행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도 발맞춰서 진행해 나가려고 할 거고 이제 화폐 개혁 그리고 이제 화폐 개혁과 패권 전쟁이 일어날 만큼 이제 CBDC도 주목되는 만큼 그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관성이 짙어지면서 우리 덱스 거래소도 연관성이 짙어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엄청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재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볼 얘기는 현재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악질성 이슈가 더 짙은 한 주다 보니까 지속되는 주다 보니까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을 100개 먹는 것보다 몸에 나쁜 몸에 나쁜 이제 음식을 한 가지를 안 먹는 것이 더 좋듯이 이제 호재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원천적인 악재 이슈가 없어질 만한 재료가 있는지 그곳에서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신규 가상자산 발행, ICO라든지 IEO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ICO나 IEO 시장이 더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전에 악재로 다뤘던 이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 특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던졌었는데 여기서 이제 디지털 자산 특위로 확대 개편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코인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트론이라는 코인을 오늘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고요. 특징 코인이고 공략 코인 아닙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특징 코인은 그동안에 최근에 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트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5월 5일 어린이날에 출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성향이 상당히 재밌어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 그동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1달러는 1코인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 가장 전적으로 되는 게 1달러겠죠. 그렇다면 1달러가 포함이 된다면 중앙화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은행을 거쳐야 되고 원달러 확률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환율을 봐야 되고 중앙 집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론에서 이야기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은 전적으로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달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탈중앙화되고 어떻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하냐? 그동안에 우리 이제 여러 나라들, 여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엔 달러에 의존되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화폐의 원래 형태와는 다르다.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좋아도 기존의 코인 시장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USDD라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코인의 가치가 아무리 봐도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는 1코인인데 그래도 변동성이 코인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그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이 USDD가 1달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탈중앙돼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그거만큼의 트론을 시스템을 통해서 계좌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1USDT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1달러가 되지 않아요? 그럼 1달러를 맞추기 위해서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맞는 코인이 자동으로 제 지갑에 들어와서 결국에 1달러를 맞춰주고요. 만약에 1달러를 넘어간다, USDT가 1달러를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제 지갑에 있는 트론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이제는 1USDT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지갑 속에는 어느 상황, 어떤 상황이 되던 간에 항상 1달러는 1USDT라는 것이 성립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맞춰서 있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화폐로 사용할 때 몇 달러예요? 라고 물었을 때 5달러다라고 하면 어디서든 USDT를 주더라도 1달러가 맞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개념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번에 출시 발표를 하면서 트론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 같은 경우를 보면은 또 오늘은 마이너스가 5%가 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 올라간 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분들은 어제 트론이 올라가네. 트론은 정말 누구하고도 친숙한 너무나도 오래된 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론이 올라가네 저스틴 선이 다시 한번 또 강력한 상승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은 또 손실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론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어제 상승에 비해서 오늘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어제 아래에서부터 이만큼 상승했다면 다시 이만큼 내려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 정도도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이슈가 그래도 적용이 되고 있구나. 어제 들어가신 분들이 차익 물량 실현으로 인해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구나.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점에서 사면 무조건 읽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자, 상승의 주봉상의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봉상의 차트로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이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좀 도지형의 캔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음봉이 나오고 아래에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주고 살짝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비슷한 양봉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라인이 이제 새로운 저항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라인을 돌파한다? 그럼 또 강한 상승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상승 이후에 또 요 라인을 한번 볼게요. 또 음봉이 나왔는데 상승하고 음봉이 나왔는데 또 여기서 아래에서 십자가 모양의 조그마한 캔들이 나와주고 그 라인을 돌파하니까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지형 캔들이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쭉 보니까 최근에 하락 이후에 상승하고 하락 이후에 한번 나왔습니다. 하락 이후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그 양봉이 이 라인, 이 윗라인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간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쭉 오니까 다시 이번 구간에서 그 라인을 여기서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파하고 안착하니까 한번 강하게 상승하면서 다음 저항대까지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도지형의 캔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음봉 이후에 아래에서 또 조그맣게 이런 캔들이 나오죠. 망치형의 캔들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 이 라인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3일 나왔는데 자 돌파를 하려다가 다시 한번 매도세가 나오면서 흔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지형 이후에 돌파를 한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22동 평균선의 추세 저항대 라인, 추세 중심선에서 계속 맞물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의 구간에서 어제 이제 강한 이슈로 인해 상승을 해서 오늘 내려가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다. 그런데 이 내려가는 건 당연하고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올라간 코인이 어디까지 내려가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투자자분들 보조지표를 볼 때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냥 찍어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버리시면 줄 3개가 나와요. 38.2, 50, 61.8이 나오는데 여기 38.2와 50 그리고 62.8 여기까지는 내려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급등한 다음에 여기까지의 눌림목 구간이 너무나 당연한 구간이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38.2 최상단까지도 오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눌림목이다. 그래서 어제 사서 일단은 가장 1차적으로는 고점에서 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어제 만약에 사신 분들은 오늘 손실 중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손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려갔을 때 이 정도의 하락은 괜찮고 지금의 구간에서 보니까 83원대까지는 지지라인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인을 보니까 5일 이동 평균선과 예전의 윗꼬리와 맞물리는 구간이다. 그렇죠? 예전에 평균 구간과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두 번째 2차적인 지지라인이 형성이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22동 평균선의 추세 중심선과 정확하게 맞물리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상승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는 중장기로 이트론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9원으로 손절가를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물려 있어서 힘들어요라고 하신다면 손절가 라인은 83원과 81원 요 사이를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 지금은 손절이 아니라 홀딩할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오늘 급등한 코인은 오늘 잡고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내일 다시 올라갈 때 저점에서 그 고점 라인 돌파할 때 저항 라인 돌파할 때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만약에 하루를 넘기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좋은 코인은 돌파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이 라인에서 멈춰주고 다시 올라가네라고 할 때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론 관련해서 USDD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며칠 전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좀 물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좀 홀딩을 하시면서 3일 동안 어떻게 좀 이 저항 라인 돌파가 나올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피보나치 되돌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비트 필승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특징 종목은 진리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진리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익적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과 행보세를 보여주다가 어제 8%가 넘는 상승세를 반짝이지만 보여주고 다시 음봉전환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고점에 물려 계시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저점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금이라도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말씀드려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00선 다다랐다가 어제 이제 제롬 파월의 연설도 있었고 이제 악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미증시와 같이 커플링 현상으로 많이 빠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천만 원 선상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지지 저항선이 강한 가운데 선상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횡보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황과 같이 더불어서 생각해 본다면 5천만 원 선상을 뚫기보다는 양방의 흐름에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 더 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악재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 선상이 뚫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횡보장 지속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고 진리카를 넘어가면서 우리 비트코인까지도 왜 같이 말씀드렸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진리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섹터로도 편향되면서 사업 분야를 일궈내면서 엄청난 각광을 받으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동반이 됐습니다. 월봉만 보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없던 이례적인 거래 매수세가 동반된 상승세였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만한 엄청난 상승세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이애미에서 4월달 초반에 마이애미에서 메타버스를 선보이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들이 기대했던 그런 찌라시,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와 같은 협약을 기대했지만 그런 이슈도 나오지 않았고 또 기대치에 부응할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항상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급진적인 상승은 항상 급진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태를 살펴봤을 때는 매도세보다는 아직은 매수세가 더 남아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례적인 상승세는 개인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세력이 같이 들어왔다. 세력이 올렸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엄청난 매수세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기점의 손상에서는 항상 나머지 털어내지 못한 물량은 점진적인 하락으로 장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나머지 물량을 털어낸다든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이후에 물량을 털어낼 확률이 있겠는데 현재는 130원 선을 지지선으로 만들어주면서 다시 양방의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물려있는 목표치라든가 혹은 큰 상승을 노려보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섹터도 너무 좋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으로서 우리 비트코인이 5,700선을 넘어서면서 6,100선까지 다다르는 모습, 그러니까 상승장이 도래한다면 이 섹터의 힘을 가지고만으로도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섹터만 가지고도 올라갈 것이고, 거기다 메타버스도 엄청나게 시작도 안 된 이 메타버스 섹터도 힘을 받을 때 같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 더불어서 세력이 엄청난 상승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조정이 난 이후에는 다시 비트코인의 동량과 맞물려서 올라갈 여력이 항상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지속된 만큼 비트코인의 동량이 양방으로 흘러가면 점진적으로 양방이 흘러가면서 또 섹터 또한 우리 힘을 입어볼 기대까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볼만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가격적인 손절가보다도 메타버스로 인한 메타버스에 관한 호재로 인해 상승이 된 만큼 메타버스에 관한 엄청난 악재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지표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오셔야 된다. 이런 게 가치 투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특징 코인 진리카 살펴보기 앞서서 비트코인 흐름부터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 현재 5천만 원을 지켜내주고는 있지만 일단 며칠간은 좀 더 양방의 흐름, 이 양봉과 음봉을 반복적으로 좀 그려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진리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기적인 급등을 보여줬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이기도 하고 또 메타버스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메타버스 쪽에 악재가 터지진 않는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공략 코인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기분은 좋으면서도 좀 안 좋습니다. 스트라티스를 좀 가지고 왔고요.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라인을 잘 받고 있는 코인이기도 해요. 차트를 보면서 또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라티스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자, 여기 62동 평균선 상당히 중요한 선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전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62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면서부터 이 빨간색이 62동 평균선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 장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내려가다가 그 라인을 드디어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니까 돌파를 하자마자 또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오죠. 그러다가 쭉 내려와서 다시 62동 평균선에서 지지 라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권에서 긴 시간 동안 62동 평균선은 중장기적인 지지와 저항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하락 장세에서 이제 막 상승 장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또 예견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일봉상에서는 지금 22동 평균선 추세 중심선까지도 오늘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돌파돼서 안착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봉상의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봉상의 차트로 보니까 아직까지는 갈 길은 좀 멀죠. 62동 평균선이 위로 있어서 갈 길은 좀 멀긴 하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이 코인 스트라티스가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쭉 볼게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한번 연결해 봤을 때, 자, 저점과 저점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 세기형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와주고 있다가 그 라인을 이제 막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1차적인 목표가 가격이 지금 62동 평균선의 중심선이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22동 평균선의 저항대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봉상의 캔들이에요. 지금 3일 남았는데 이 주봉상의 캔들에서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음봉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저항에 따른 하락 장세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올라가서 안착해서 멈춰 있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저항대 라인 돌파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나와서 다음 저항대 라인을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이제 이거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구간에서 1,435원 정도에서 조금씩 매집을 진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목표가 라인은 좀 중장기로 가서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최종 목표가는 뭐 2,000원대까지인데 2,300원대, 2,400원대까지인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 안에서 급등과 급락이 나오면서 버티기 힘들어서,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지형인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전의 지지 라인과 지금의 저항대 라인과 비슷한 구간이 있어요. 바로 1,600
1660원 구간이네요. 1660원 구간까지 목표가를 좀 가져가 보시고 그다음에 손절가 라인은 지금 여기서 저항대 라인을 맞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락의 추세가 될 수 있는데 그 하락의 추세에서 지지 라인이 지금 멈춰 있죠. 그래서 몸통상으로 지지 라인 1,300원대에 있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지 라인 1,300원대 라인으로 가져가시고 목표가 라인은 크게 가져가서 좀 이전의 라인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매도를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럼 반매도를 진행하고 잔량을 가지고 있다가 목표가까지 최종 목표인 2,300원까지 좀 크게 가보시고 만약에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우리의 목표가 라인은 수익 실현 구간을 다시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전량까지 수익 실현하시고 이러면서 좀 분할 매도, 분할 수익 실현하면서 전략적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코인인데요. 특히나 이 분할 매도에 대한 꿀팁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엑시 인피니티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3월 달에도 그 공략주로서 나오면서 수익을 냈던 3월 달에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P2E 섹터의 대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 종목으로서 그때는 제가 수익적 관점 및 단타 관점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도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번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메타버스, NFT 그리고 우리 이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P2E 섹터가 각광받을 것이다. 왜냐면 이 섹터들 중에서도 미래 사업성은 메타버스가 가장 강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정말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P2E 섹터는 앞으로도 각광받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우리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객관적인 지표로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해킹 이슈로 인해서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트 보면서 같이 설명 들어보도록 해보면 현재는 지속적인 하락 행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500선 강한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선상이고 거기다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180원 선으로 선상으로 놔드렸습니다. 주봉 선상을 확인해 보신다면 현재 분기점 선상 많이 이제 주봉 선상에서 큰 거래 대금과 행보 선상 이 5,180원 선상으로 선정해 드렸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을 요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67,000원 선상으로 설정해 놔드렸습니다. 현재 일봉을 보신다면 현재 이제 5,500선의 강한 지지대 라인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이평선들이 맞물리고 현재 역배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엑시 인피니티에 관해서 악재성 이슈도 해소될 만큼 해소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이평선의 단기적 이평선 5일선만 약간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67,000원 선상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P2E 섹터 중에서도 위믹스와 같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 코인이 위믹스인데 위믹스보다도 매출액만 보더라도 10배가 넘는 매출을 내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물론 개발성을 따져봤을 때 우리 위믹스와 비교해 봤을 때는 개발성은 위믹스가 더욱더 좋지만 비교를 해봐서 중장기 종목으로서 P2E 섹터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성도 좋고 확장성도 더욱더 뛰어나고 생태계적으로도 더욱더 크지만 하지만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게임도 한 가지지만 장점으로서는 우리 보유 유저 수가 많다. 현재는 유저 수들이 이탈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코인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개발성을 입히고 있고 또 우리 사용자들의 귀를 기울여서 개발성을 읽어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진행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생태계적으로도 뛰어난 위믹스에서 보유 유저 수를 늘리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이것보다는 보유 유저 수가 많은 우리 기업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매출을 더 읽어내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크다. 그래서 P2E 중에서도 제가 위믹스보다도 엑시 인피니티를 조금 더 가치 종목으로서 중장기적 종목으로서 말씀드리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엑시인피니티는 단연 P2E 대장 코인으로 작년 한 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던 코인인데요.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 55,000원 선을 강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고요. 매매 전략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양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봉과 양봉을 번갈아 치우면서 지금 굉장히 또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또 어떻게 수익 낼 수 있는지 잠시 뒤 방송 통해서 저희가 또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무료 방송 1시 반부터 예정되어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전문가님들의 무료 방송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또 나는 핸드폰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 있죠.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연결해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지금의 이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단타로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방법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